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갓돌을 맞은 아이의 돌잔치를 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아이에게 돌잡이를 시켰고 상간녀는 아이 엄마 자격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철저히 기만당했던 전처가 바로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 상무이사 직함의 진짜 주인인 나, 서윤아다. 구독 버튼을 눌러 서윤아가 앞으로 어떤 반격을 펼칠지 지켜봐 주시길. 이혼 합의서에 묻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다. 현관의 전자 도어록에서 짧은 경고음이 4번 울리더니 이내 경쾌한 잠금 해제음이 들려왔다. 10월의 어느 이른 아침, 한남동 고급 빌라의 통유리창에는 아직 얇은 성에가 껴있었다. 나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얼음이 가득 담긴 냉수 한 잔을 쥐고 있었다. 유리잔 벽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틈새를 타고 손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그걸 닦아낼 힘조차 내겐 남아있지 않았다. 현관 쪽에서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짓누르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다분히 공격적인 발소리. 이내 공기 중에 진한 한약 냄새가 확 퍼졌다.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의 몸에서 1년 365일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냄새였다. 유나애미야, 넌 아직도 그렇게 위장 버리는 얼음물이나 마시고 앉았니?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깔보는 듯한 걱정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입고 온 코트조차 벗지 않은 채 곧장 주방으로 걸어 들어와 양문형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놀림이 레이더처럼 냉장고 선반 구석구석을 훑었다. 쨍한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반찬통 위를 탁탁 두드리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내가 지난주에 도우미 아줌마 편으로 보낸 전복장은 왜 손도 안 댔어? 넌 우리 태우기를 도대체 어떻게 챙기는 거니? 걔가 지금 수양그룹 상무이사야. 매일 밖에서 그 높으신 양반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꼬리곰탕 한 그릇 못 얻어먹는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유리잔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얼음 조각들을 응시했다. 위장이 쥐어짜듯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강태욱이 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나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 태욱 씨가 요새 접대가 많아서 늦게 들어오네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작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냉장고 문을 닫고는 돌아서서 나를 쏘아보았다. 고부간의 따뜻함 따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사냥감을 품평하는 듯한 교활한 눈빛이었다. 접대가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전부 너희 수양그룹 잘 되라고 하는 짓 아니니? 아, 참, 그룹 비서실의 최 전무가 곧 은퇴한다던데 그 빈자리에는 누구를 앉힐 생각이니? 내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잔을 꽉 움켜쥐었다. 힘이 들어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 내가 수양그룹 부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3년을 연애한 강태욱을 상무이사로 파격 승진시킨 날부터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챙긴다는 핑계로 매주 한남동 집을 들락거렸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언제나 내 스케줄을 감시하고 그룹 고위층의 인사 동향을 캐묻는 것이었다. 어머니, 회사 인사 발령은 비서실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할 겁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꾹 누르며 물잔을 들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자 헛구역질이 올라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입꼬리가 비틀리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옷깃을 툭툭 털며 말했다. 너는 남편 내조나 더 신경 쓰렴. 그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시어머니는 다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나가버렸다. 도어록이 다시 잠기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검은색 수입 세단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장례식 날 풍경이 속절없이 떠올랐다. 그때의 강태욱은 벌벌 떨리는 내 손을 꽉 쥐고는 붉어진 눈시울로 내게 말했었다. 유나야, 겁내지 마. 앞으로는
내가 내 하늘이 되어줄게. 하지만 지금 그 잘난 하늘은 내게서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감추고 있었다. 사흘 전 변상원 비서실장이 내 집무실 책상 앞에 서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다. 그는 내게 재무제표 하나를 건네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부회장님, 최근 강 상무님 앞으로 거액의 지출이 여러 건 발생했는데 그 용처가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나는 웃으며 그 서류를 다시 밀어냈다. 변 실장님, 저는 그 사람의 아내지 감사팀 직원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내 얼굴을 향해 날아온 뼈아픈 따귀나 다름없었다. 불과 한 달 전 시어머니는 내 맞은편에 앉아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을 들고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유나엠이야, 태욱이가 이제 명색이 그룹의 얼굴인데. 밖에서 정직에 높으신 분들 만나면서 매번 자기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 놔둘 순 없잖니? 그러면 너희 수양그룹이 얼마나 째째해 보이겠어. 그룹 법인카드 하나 내주렴. 그게 다 집안 체면을 살리는 길이야. 집안 체면을 살리는 길.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내 손으로 직접 한도 없는 검은색 법인카드를 강태욱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 카드로 무슨 짓을 벌였는가? 어제 오후 나는 우연히 그룹 내부 결제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강태욱이 20억 원에 달하는 외부 투자금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사실을 발견했다. 투자금 수령처는 스타라이트 홀딩스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무심코 법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설립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30분 뒤 변상원 실장이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유령 회사의 법정 대표이사란에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오정숙, 나의 시어머니. 법인카드 결제 내역서에는 강남구 최고급 산후조리원의 전액 결제 기록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품 쇼핑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저 그가 탐욕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했다. 내 믿음을 이용해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뿐이라고. 심지어 속으로는 그를 위한 변명까지 지어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강요했을지도 모른다. 대릴사위로서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자신만의 안전망을 만들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며 말이다. 오늘 밤 강태욱이 한남동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는 몸에 딱 맞아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벗지도 않은 채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차가운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앞으로 걸어온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매끄러운 식탁 위로 밀어보냈다. 서류는 내 바로 앞까지 미끄러져 왔다. 종이가 대리석에 긁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서류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을 보았다. 이혼 합의서. 도장 찍어. 강태욱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높낮이도 없었다. 마치 내일 서울 날씨를 얘기하듯 너무나도 평온했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귓가에서 수만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서류를 집어 들려 했지만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에 닿자마자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거두어들였다. 왜?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쥐어짜낸 것처럼 끔찍하게 갈라져 있었다. 강태욱은 의자를 빼고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리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성격 차이. 유나야, 우리 둘 다 잘 알잖아.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룹 경영을 도와줄 비즈니스 파트너이지 남편이 아니야. 난 이 결혼 생활이 숨막혀. 숨이 막힌다고? 한때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헛웃음이 났다. 내가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서류를 처리하는 게 그를 숨막히게 했나? 아니면 그룹 상무이사라는 자리를 그의 발밑에 바친 게 그를 숨막히게 했나? 나는 억지로 이성을 다잡으며 시댁에서 최고급 로펌을 통해 미리 작성해둔 합의서를 넘겼다. 첫 장, 그리고 두 번째 장, 차가운 법률 용어들 위로 내 시선이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재산 분할 항목에 시선이 닿은 순간 내 동공이 무섭게 수축했다. 합의서에는 강태욱이 수양그룹의 상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룹에 기여한 중대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그룹 지분 5%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지분 5%. 그건 그가 이사회에서 절대적인 발언권을 쥐게 됨을 의미했다.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주주들과 결탁해 나를 탄핵할 수도 있는 무기였다. 태욱 씨, 당신 요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순간까지도 나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같이 휴가 가자. 스위스로, 당신이 늘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휴가 따윈 필요 없어. 그가 미간을 팍 찌푸리며 내 말을 거칠게 잘라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유나야, 상황 구질구질하게 만들지 마. 이건 너한테도 수양그룹한테도 득될 게 없어.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지잉하고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강태욱은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턱을 살짝 치켜들며 전화를 받으라는 눈치를 주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독사처럼 내 귓구멍을 파고들었다. 유나 애미야, 태욱이가 서류 보여줬지? 너희 둘,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마무리 짓자꾸나. 뜸 들이지 말고 얼른 도장 찍어. 시간 끌어봤자 너희 수양그룹 이미지에 좋을 거 하나 없잖니. 명색이 부회장이라는 애가 제 남편 하나 간수 못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주가 곤두박질 치는 건 시간 문제야. 처음에는 가식적인 설득으로 시작했던 그녀의 말투는 끝내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은 강태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 집에서 1초라도 더 머무는 게 지옥 같다는 듯이 내 심장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칼에 베인 상처 따위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오장육부를 무참히 쥐어짜서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오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그가 그저 지쳤을 뿐이라고, 내 돈을 탐낼 뿐이라고, 내가 조금만 져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대는 서늘했다. 펜촉 뚜껑을 열고 합의서 마지막 장에 서유나라는 세 글자를 꾹꾹 눌러 적었다. 서명을 마친 것을 확인한 강태욱의 입가에 마침내 오늘 밤 첫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목인 합의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다. 도어록이 다시 철컥하고 잠겼다. 나는 영혼이 빠져나간 목각 인형처럼 텅 빈 거실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시간은 1분 1초 속절없이 흘러갔다. 벽에 걸린 앤틱 괴종시계만이 단조로운 초침 소리를 냈다. 그로부터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짧게 진동했다. 우웅. 죽은 듯이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진동 소리는 유난히 이질적이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눈을 찔렀다. 변상원 비서실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액정 유리가 닿았다. 잠금 화면을 밀어 올렸다. 지문 인식이 해제되며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메시지 창이 열렸다. 텍스트는 없었다. 고화질 사진 3장이 연달아 전송되어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사진의 로딩이 끝나는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다. 그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프라이빗하기로 소문난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반쯤 열린 룸 문밖에서 몰래 촬영한 구도였다. 룸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전통 돌잡이 상이 차려져 있었다. 상 위에는 금실로 수놓은 비단, 붓, 그리고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돌상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몸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방금 전 내 눈앞에서 이혼 합의서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결혼 생활이 숨막힌다고 짓거렸던 바로 그 강태욱이었다. 지금 사진 속 그의 얼굴에 번진 웃음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했다. 그의 품에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톨이 지나 보이는 사내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의 통통한 고사리 손에는 묵직한 순금 돌반지가 주렁주렁 끼워져 있었다.
내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가슴 위에 1000근짜리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두 번째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에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 기껏해야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고 예쁘고 가녀린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는 안주인이라는 듯 아이 엄마의 자리인 상석에 아주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한 연꽃색의 고급 맞춤 한복을 입고 있었고 비단 치맛자락은 활짝 핀 연꽃처럼 비싼 다다미방 바닥에 넓게 퍼져 있었다. 머리는 단아하게 틀어 올렸고 새하얀 손목에는 비취 가락지가 채워져 있었다. 그 팔찌는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경매장에서 낙찰받아 시어머니에게 결혼 선물로 드렸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당시 시어머니는 붉어진 눈시울로 팔찌를 쓰다듬으며 내게 말했었다. 유나애미야, 이렇게 귀한 걸 이건 우리 집안 갑오로 삼아서 나중에 너희 아이한테 꼭 물려주마. 지금 그 갑오가 생판 모르는 낯선 여자의 손목에 떡하니 채워져 있었다. 내 호흡은 완전히 무너졌다. 폐 속의 산소가 모조리 바닥난 것처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흉곽이 찢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려 양손으로 휴대폰을 꽉 부여잡은 채 간신히 세 번째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의 초점은 나의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돌을 맞은 아이 곁에 서 있었다. 평소 내게는 늘 굳은 표정으로 트집만 잡고 표독스럽게 굴던 그 얼굴이 지금은 활짝 핀 데이지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에 인자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녀는 쨍한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두 손을 뻗어 아이의 통통한 손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쥐고는 상위에 놓인 두툼한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잡도록 이끌고 있었다. 액정의 형광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지만 나는 어떠한 온도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뇌는 짧은 이명을 겪은 뒤 갑작스레 끔찍하고 절대영도 같은 완벽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어서 변상원 실장의 장문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그는 끔찍한 시스템 알림창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모든 조사 결과를 건조한 텍스트로 변환해 대화창에 직접 쏟아냈다. 부회장님, 저 여자의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강 상무와는 이미 3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년. 내 시선이 그 두 글자에 무섭게 꽂혔다. 내가 강태욱과 결혼한 지 딱 3년 2개월이 되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자잘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그를 향해 걸어가던 그 순간부터 저 여자는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다. 변 실장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이는 두 분의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났습니다. 오정숙 여사도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사가 직접 나서서 반포동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 이지은을 위한 탁 트인 한강뷰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그 막대한 전세 보증금은 스타라이트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지은이 임신해 있는 동안 받은 모든 산전 검사, 최고급 보양식, 심지어 저 강남의 초호화 산후조리원까지 전부 오정숙 여사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챙긴 것들입니다. 이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자 갑자기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팽개치듯 던져두고 주방 싱크대로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차가운 대리석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미친 듯이 헛구역질을 해댔다. 하지만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었다. 시큼하고 쓴 위액만이 식도를 타고 끊임없이 역류할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싱크대 위, 먼지 하나 없이 닦인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시울은 피눈물이라도 흘릴 듯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작년 추석 전날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서울의 기온이 뚝 떨어졌던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집안 제사는 반드시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시중에 파는 제사 음식은 단 하나도 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평창동 본가로 나를 불러들여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주방에 장장 8시간 동안 나를 쪼그려 앉혀놓았다. 눈앞에는 펄펄 끓는 기름 솥이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나무 주걱을 쥐고 수백 장의 고기전과 동태전, 애호박전을 쉴 새 없이 뒤집고 또 뒤집었다. 매운 기름 냄새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튀어오른 뜨거운 기름방울에 손등이 대어 새빨간 물집이 잡혔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똑바로 펼 수조차 없었고 한 번씩 일어설 때마다 척추를 타고 수많은 강철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 강태욱은 무얼 하고 있었나. 그는 넓고 환한 거실 소파에 늘어져 수입 와인을 홀짝거리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렸다. 마침내 산더미 같은 제사용 전 부치기가 끝났을 때 주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붉게 달아오른 내 손등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주 커다란 최고급 밀폐 용기를 꺼내더니 그 중에서도 가장 모양이 예쁘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기전들만 조심스레 골라 담았다. 그리고 갓 끓여내 뽀얗게 우러난 진한 꼬리곰탕을 다른 통에 가득 담았다. 나는 그때 순진하게 물었다. 어머니, 이거 태욱 씨 회사에 야식으로 가져다 줄까요?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살짝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정색하며 나를 호통쳤다. 유나애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이건 내가 교회에 가져가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나눠드릴 거다. 사람이 살면서 덕을 쌓아야지. 넌 그런 기본도 모르니? 덕을 쌓아.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쳐다보며 갑자기 신경질적인 헛웃음을 터뜨렸다. 텅 빈 한남동 빌라에 울려 퍼진 내 웃음소리는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처절하고 기괴했다. 알고 보니 내 피땀과 눈물로 부쳐낸 그 고기전, 온종일 불 앞에 서서 고아낸 그 꼬리곰탕은 반포동 전셋집으로 배달되어 강씨 집안의 진짜 후계자를 품고 있던 그 상간녀의 뱃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정말로 이 순간 내게는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당장 달려가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은 광기 어린 분노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발라지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왜 강태욱이 늘 접대를 핑계로 밤새워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왜 시어머니가 매주 냉장고를 뒤적이며 내가 자기 아들을 잘 내조하고 있는지 감시했는지. 왜 그 모자가 그토록 집요하게 그룹법인 카드를 내놓으라고 종용했는지. 애초에 성격 차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숨막히는 결혼 생활 같은 것도 없었다. 내 아버지가 집무실에서 쓰러지신 그날부터 내가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고립무원 상태로 수양그룹을 넘겨받은 그날부터 그들 모자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아니, 사람조차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감정도 없고 유지보수도 필요 없으며 그저 끊임없이 돈다발을 토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주방 키친타월을 한 장 뽑아 아주 느리게 그리고 아주 강한 힘으로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다시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내가 이미 서명을 마친 이혼 합의서가 아직 그곳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손가락을 뻗어 그 두꺼운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절망에 빠진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수양그룹 부회장의 눈으로 그 종이 쪼가리를 내려다보았다. 내 시선은 수수용 메스처럼 그 번지르르한 법률 용어들을 아주 정밀하게 해체해 나갔다. 지분 5%, 상무이사직 유지. 그 두 줄의 문장을 노려보는 내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욱, 넌 정말 내가 한밤중에 훌쩍거리며 울기나 하는 멍청한 여자인 줄 알았어? 그 망할 5%의 지분은 이사회에서 나를 견제하려는 카드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41살짜리 혼외자와 반포동에 숨겨둔 그 여자를 위해 준비한 평생의 신탁 기금이었다. 수양그룹이 돈을 벌어들이는 한 그들 모자는 내 피와 살을 파먹으며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상무이사직 유지라는 조항은 그야말로 악독하기 짝이 없는 함정이었다. 나는 그 밑에 달린 짧은 부가 설명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내렸다. 기한 없음. 합의서 어디에도 그의 상무이사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즉, 이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그는 수양그룹이 보장하는 영구적인 면책 특권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 그가 사무실에 처박혀 낮잠이나 잔다 해도 나는 매달 그에게 어마어마한 월급을 꼬박꼬박 바치며 그의 그 더러운 가정을 부양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강태욱, 넌 너무 탐욕스러웠어. 그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해서 내가 고용한 그 잘난 최고급 로펌 팀조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지. 내 손가락이 집은 양도라는 내 글자 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수양그룹의 절대적인 최대 주주로서 내 개인 지분을 양도할 권리는 분명 내게 있다. 하지만 강태욱의 상무이사직은 그룹 핵심 임원진에 속한다. 수양그룹의 회사 정관에 따르면 핵심 임원과 관련된 중대한 인사 변동, 특히 거액의 지분 양도가 수반되는 퇴직 보상이나 계약 변경은 반드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넌 하루빨리 돈을 쥐고 싶어서, 그리고 그 늙은 여우 같은 이사들의 눈치를 피하려고 이사회 결의 절차를 고의로 건너뛰었어. 고작 개인적인 이혼 합의서 하나로 그룹 전체의 이익을 옭아매려 한 거지. 이 합의서는 상법 앞에서는 그저 쓰레기 조각에 불과해. 나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돌잔치 사진이 떠 있었다. 나는 2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곧바로 변상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반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됐다. 변 실장 특유의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부회장님. 변 실장님 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비정상적일 만큼 단호했다.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얼음물 속에서 건져낸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바닥에 내리꽂혔다. 당장 비상계획 가동하세요. 수양그룹 최대 주주인 내 개인 명의로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이사진을 소집하십시오. 오늘 밤 11시 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엽니다. 수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부회장님, 오늘 밤 안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내다보았다. 거센 폭우가 몰아칠 조짐인지 멀리 보이는 네온 사인 불빛들이 짙은 수기에 번져 기괴한 형태로 일그러져 있었다.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회사 이익에 대한 심각한 훼손 및 중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강태욱 상무이사의 모든 직위를 즉각 해제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드레스룸으로 걸어가 부드러운 홈웨어를 벗어던졌다. 선이 가장 날카롭게 떨어지는 검은색 파워수트를 골라 입고 긴 머리는 잔머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단정하게 틀어 올렸다. 거울 속 칼날 같은 눈빛을 한 여자를 마주보며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핏기 없는 입술 위에 핏빛처럼 붉은색을 덧칠했다. 오늘 밤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남자를 내 손으로 직접 심연 속에 파묻어 버릴 것이다. 밤 10시 50분 여의도 수양그룹 본사 사옥. 마침내 밖에서는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며 수많은 채찍처럼 최고층 회의실의 파노라마 통유리창을 매섭게 때려댔다. 회의실 안은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시가 냄새와 갓 내린 블랙커피 향, 그리고 극도로 긴장한 탓에 배어나온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길다란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 앞에는 한밤중 잠자리에서 혹은 술자리에서 긴급히 불려나온 7명의 그룹 이사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만, 그리고 피로가 역력하게 묻어났다. 나는 상석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등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내 시선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대로 훑고 지나갔다. 이사님들, 늦은 밤에 송구합니다. 텅 빈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양그룹의 뿌리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 제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질문할 틈 따위는 주지 않고 내 뒤에 서 있는 변상원 실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 실장이 즉각 앞으로 나서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이사들 한 명 한 명의 자리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부했다. 그것은 강태욱이 그룹법인 카드를 이용해 스타라이트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종합감사 보고서였다.
보시다시피 나는 좌측에 앉은 3명의 원로 이사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들은 내 아버지와 함께 그룹을 일궈낸 개국 공신들이었지만 강태욱이 상무 자리에 오른 뒤로 그가 은밀히 베푸는 술접대와 골프 회동에 적잖이 포섭된 상태였다. 강태욱 상무는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결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일순간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함께 서류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원로 이사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강태욱을 변호하려 들었다. 부회장님, 그래도 강 상무는 부회장님의 부군 아니십니까? 이 자금 흐름은 아마도 그룹의 신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사업 확장이요. 나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얼음 쏜 곳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강남구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신규 사업을 확장한답니까? 아니면 반포동 전셋집에서 사업을 확장한답니까? 원로 이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변 실장님, 이사님들께 스타라이트 홀딩스의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을 띄워주시죠. 대형 스크린이 번쩍하고 켜졌다. 법정 대표이사 오정숙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등기부등본은 마치 거대한 손바닥이 되어 강태욱을 감싸려던 자들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듯했다. 이른바 투자회사라는 이 창구의 법인 대표는 다름 아닌 강태욱의 친어머니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숨막힐 듯한 압박감을 뿜어내며 그들을 굽어보았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인 업무상 횡령입니다. 수양그룹 전체 주주들의 돈을 강태욱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 담은 범죄란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의합니다. 나는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다. 내 목소리는 창밖의 천둥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단호했다. 강태욱 상무이사의 직위 해제건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회의실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우측에 앉은 3명의 젊은 이사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들은 내가 직접 발탁하고 키워낸 소장파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좌측의 원로 이사 3명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로 복잡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다. 강태욱에게서 달콤한 떡고물을 받아먹은 그들로서는 지금 당장 태세를 전환했다가 훗날 그룹 내에서 입지가 좁아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3대3 표결은 팽팽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지만 내 얼굴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도파 김전무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김전무는 뼛속까지 계산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오로지 이익만을 좇는 사람이었다. 김전무님,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살짝 낮췄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비수를 숨겼다. 이 감사보고서는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책상 위에 올라갈 겁니다. 내일 장이 열리면 수양그룹 주가가 얼마나 요동칠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만약 우리가 오늘 밤 시장에 꼬리 자르기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면 전무님의 스톡옵션 계좌에서 과연 몇십억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릴까요? 김 전무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시간이 1초, 또 1초 흘러갔다. 그 1초가 마치 한 세기처럼 길고 숨막히게 느껴졌다. 마침내 김 전무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4대3. 나는 두 눈을 감고 폐부 깊은 곳에 쌓여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동자에는 끝없는 살기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의안 통과되었습니다. 나는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변 실장님, 즉시 그룹 내 강태욱의 모든 권한을 동결하세요. 사원증 출입을 통제하고 사내 이메일 계정도 삭제하십시오. 내일 아침 8시 정각 전 그룹사에 공식 통보합니다.
새벽 1시 반 나는 한남동 빌라로 돌아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지 않았다. 추위에 곱은 손가락을 뻗어 값비싼 전자 도어록의 화면을 터치했다. 띡, 띡, 띡.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용해온 비밀번호, 강태욱의 생일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6자리 숫자를 눌렀다. 우리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경쾌한 설정 완료 알림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문이 나와 그 구역질 나는 과거 사이에 완벽하게 가로막혔다. 집 안으로 들어선 나는 불조차 켜지 않았다. 곧장 주방 아일랜드 식탁으로 걸어가 제빙기에서 얼음을 잔뜩 쏟아붓고 정수기 물을 가득 채웠다. 그 차가운 얼음물을 들고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칠흑같이 어두운 빗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누군가 미친 듯이 도어록을 눌러대고 있었다. 이어서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둔탁한 소리가 현관문을 강타했다. 쾅, 쾅, 쾅. 육중한 방화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을 어지럽게 울렸다. 나는 아주 여유롭게 얼음물을 한 모금 삼켰다. 차디찬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피로마저 차갑게 식혀주었다. 나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월패드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빗물에 흠뻑 젖어 일그러지고 흉해진 두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욱과 오정숙 여사. 그들은 그 단란했던 돌잔치에서 이제 막 돌아왔거나 아니면 한밤중 그룹 인사팀에서 발송한 해임 통보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게 분명했다. 강태욱의 그 비싼 맞춤 정장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물에 빠진 생쥐꼴로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지저분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게 훈계질을 늘어놓으며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 오정숙은 지금은 흡사 미친 노파처럼 양손으로 문짝을 미친 듯이 내리치고 있었다. 서윤아. 당장 문 열어. 월패드 스피커를 뚫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히스테릭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너 미쳤어. 내가 뭔데 비밀번호를 바꿔?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이 독사 같은 기집애야. 내가 감히 우리 태욱이 직위를 해제해. 내가 기어이 우리 강씨 집안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화면 너머로 지켜보던 내 입가에 참을 수 없는 조소가 번졌다. 어머니,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고인 물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만 정정할게요. 여긴 한남동 서씨 집안 빌라고요.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 서유나 3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그저 얹혀 살던 식객에 불과하고요. 너.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이 근본도 없는 기집애야.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태욱이가 지난 3년 동안 뼈 빠지게 회사 관리 안 해줬으면 너희 수양그룹은 진작에 부도났어. 이제 와서 토사구팽을 해. 넌 천벌 받을 거야. 뼈 빠지게.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뼈 빠지게 반포동에 전셋집 얻어주고 뼈 빠지게 내 돈으로 상간녀 뒷바라지나 했겠지. 강태욱이 자기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카메라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궁지에 몰린 들짐승처럼 사나운 눈빛을 번뜩였다. 유나야, 일단 문 열어.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는 이를 꽉 깨물고 다분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 막다른 곳으로 몰지 마어. 내가 오늘 기어이 이렇게까지 나오겠다면 내일 아침 당장 모든 언론사에 제보할 거야. 수양그룹 부회장이 지독한 가스라이팅으로 남편에게 불공정 이혼 합의서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은 죄명까지 뒤집어 씌워 맨몸으로 쫓아냈다고 폭로할 거라고. 찌라시 기자들이 불쌍한 피해자 말을 믿을까?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가 상속녀 말을 믿을까? 그는 내 약점을 제대로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내가 예전처럼 그 알량한 집안 체면과 수양그룹의 주가를 지키기 위해 찍소리 못하고 물러설 거라 믿는 모양이었다. 물잔을 쥔 내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새삼스럽게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태우가 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묵직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너 지금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옆 선반에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어 월패드 카메라 렌즈 쪽으로 액정을 바짝 들이밀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방금 전 변상원 실장이 보내온 법적 접수증이었다. 내가 법인카드로 스타라이트 홀딩스에 자금을 빼돌린 종합감사보고서,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 대표라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 불과 5분 전 내 전담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과 함께 전부 제출했어. 나는 화면 속 강태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것을 지켜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다. 내가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언론사에 찌라시 돌리는 게 아니야. 검사실에 불려가서 그 30억 원의 행방을 어떻게 해명할지 변명거리나 궁리하는 게 좋을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태욱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복도 벽에 세게 부딪혔다.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주워들은 오정숙 여사는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태욱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고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태우가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검찰이라니. 페이퍼 컴퍼니라니. 나는 밖에서 벌어지는 막장극에 더 이상 관심 주지 않고 그대로 월패드 전원을 꺼버렸다. 온 세상이 일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푹신한 천연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티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액정이 번쩍였다. 강태욱의 대리인 변호사가 걸어온 전화였다.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서 부회장님, 늦은 밤에 결례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잔뜩 다급해 보였고 노골적으로 비위를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 상무님아니, 강태욱 씨가 본인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계십니다.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지분과 임원직 요구는 전부 철회하겠다고 하십니다. 부회장님께서 검찰 고발만 취하해 주신다면 기꺼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나가 평생 부회장님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간다고요? 나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차갑게 반문했다. 변호사님,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밥 먹고 사신 지가 언젠데 애초에 그 인간 명의로 된 분할 대상 재산 따위는 단일원도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서 부회장님, 제발 선처를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그의 쓸데없는 소리를 칼같이 자르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고발 취하를 원해? 좋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돈 단일 원까지 반포동 전셋집 보증금에 그 잘난 돌잔치상에 올라간 순금 돌반지 한돈값까지 모조리 원금에 이자 쳐서 토해내라고 하세요. 단 1원이라도 비면 최고 한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얹어줄 테니까. 그 인간이랑 그 늙은 여편네 남은 평생 교도소 콩밥 먹게 만들어줄 거니까.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화면 상단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발신자 시어머니. 1통, 5통, 20통, 50통.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액정 위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숫자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107통. 무려 107통의 부재중 전화. 한때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며 흡혈귀처럼 내 피를 빨아먹던 그 전화들이 지금은 소리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에 대고 절망적인 비명만 질러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켜고 심야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 채널로 돌렸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과장된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나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지난 3년 중 가장 평온하고 완벽한 밤이었다. 6개월 뒤. 서울에도 초봄이 찾아왔다. 한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살랑이는 봄바람에 흩날린 연분홍 벚꽃잎들이 수영그룹 본사 사옥 앞 광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서울중앙지검의 움직임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빼박 불가한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강태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일사천리로 수사망에 올랐다. 검찰은 즉각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고 오정숙 여사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계좌를 최우선으로 압류했다. 반포동 고급 아파트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은 붉은색 압류 딱지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이지은이라는 그 여자는 강태욱이 수양그룹에서 알몸으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징역형을 앞두고 있으며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전세치마저 법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침내 감춰뒀던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야반도주하듯 돈 될 만한 명품백들을 싹 다 챙겨 금반지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 그 아이를 안고 반포동 집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사흘 뒤 강태욱은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작성한 양육비 청구소장을 받았다. 그 여자는 향후 20년치의 거액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디스패치와 언론에 그의 모든 추악한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얼마나 완벽하고도 조롱 섞인 인과응보인가. 나는 수양그룹 대표이사 집무실의 널찍한 의자에 앉아 통유리 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수양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다. 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욱을 방패막이 삼아 나를 쥐고 흔들려던 늙은 여우들은 내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 작업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약속이나 한 듯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수양그룹 주가는 오너 리스크로 폭락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의 악성 종양을 도려냈다는 시장의 환호 속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똑똑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변상원 실장이 두툼한 서류 결제판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이사님이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서류를 내 책상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다. 차기 상무이사 및 핵심 경영진 후보 명단입니다. 최종 제가 부탁드립니다. 명단을 펼쳤다. 그곳에는 수많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낙하산 인사나 학연 지원으로 기어 올라온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름 하나하나가 그룹 밑바닥에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오로지 실력 하나로 살아남은 진정한 내부 정예 요원들이었다. 나는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고 명단 첫 장에 흔들림 없이 서유나 세 글자를 서명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서류를 변 실장에게 건넸다. 서류를 받아든 변 실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표이사님, 강태욱 쪽 말입니다만 오늘이 횡령사건 3차 소환 조사일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알아봐야 할 정도로 변호사 수임료 낼 돈조차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만년필을 쥐고 있던 내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다. 변 실장님,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파트 부녀 회장님들이나 신경 쓰실 일이지요. 우리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느 매립지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변 실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췄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변 실장이 나간 뒤 나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은빛 액자가 누워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내 곁에 선 남자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에 세상 다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액자의 차가운 모서리를 조용히 쓸어내렸다. 나는 사진을 박살내지도 갈기갈기 찢어버리지도 않았다.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히스테릭한 화풀이는 아직 미련이 남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내게는 이제 그 어떤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액자를 다시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철컥. 열쇠를 돌려 서랍을 굳게 잠갔다. 그러고는 쥐고 있던 열쇠를 책상 옆 파쇄기 구멍 속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외곽에 위치한 어느 허름한 법률 사무소 대기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신문지 냄새와 싸구려 믹스 커피 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강태욱은 구겨진 낡은 셔츠 차림으로 다 낡아빠진 인조 가죽 소파에 페인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머리칼은 기름기에 절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파인 데다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에서 기세등등하게 돌잔치를 열던 그 수양그룹 상무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 액정이 갑자기 번쩍였다. 우웅.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한때 그가 제 모든 걸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여자, 이지은. 강태욱, 이번 달 양육비 언제까지 미룰 작정이야? 애 분유각도 없어.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안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 줄 알아.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고 눈가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다. 답장은 하지 못했다. 연이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그의 어머니 오정숙 여사였다. 태우가. 변호사가 뭐라니? 법원은 내 통장 언제 풀어준답니까? 오늘 마트 가서 마감 세일하는 배추 한 포기 사려는데 카드 정지됐다고 망신만 당했다. 동네 사람들이 날 무슨 거지 보듯 쳐다봐. 너 빨리 무슨 수라도 좀 내봐라. 강태욱은 숨을 쉴 때마다 낡은 풀무지를 하는 것처럼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액정이 아래를 향하도록 무릎 위에 쾅 하고 엎어버렸다. 그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대기실 벽에 걸린 낡은 평면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수양그룹 정기주주총회 현장이 비치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은하수처럼 번쩍였다. 나는 선이 날카로운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고 단상 정중앙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예리했다. 나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수양그룹의 향후 5년 전략 비전을 여유롭고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볼륨은 제법 컸고 또렷하고 차가우며 힘이 넘치는 내 목소리가 그 비좁고 퀴퀴한 대기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강태욱은 화면 속 눈부시게 빛나는 여자를 넉나간 얼굴로 바라보았다. 매일 늦은 밤 주방에 불을 켜두고 자신을 위해 북엇국을 끓이던 그 여자. 자기 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모욕을 줘도 그저 묵묵히 눈물만 삼키던 그 여자.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제 무릎을 벅벅 긁어댔고 손톱은 싸구려 정장 바지 옷감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이 턱턱 막히는 저 화면 속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낡은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윤아는 한 사람을 믿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썼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돌잔치 사진은 그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진실을 똑똑히 마주하게 해주었죠.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함께 싸워왔다고 믿었던 시간은 그저 기생충이 가장 안락한 숙주를 찾아 빨대를 꽂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가장 큰 힘이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본 순간 일말의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된 믿음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그 착각에서 완벽하게 깨어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